자, 오늘은 4장 질점의 운동역학 뉴턴의 법칙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Kinetics of Particles 중에서 이제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이제 카이네틱스를 질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정역학과 동역학 그 구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정역학,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있었던 정역학은 정적 평형 상태를 다루죠.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및 외력에 의한 모멘트, 그리고 그 지지점, 서포트, 그 지지점에서 발생하는 발력과 발력 모멘트 사이의 관계. 그래서 주로 이제 평형 방정식을 다뤘고, 평형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힘평형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모멘트 평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다뤘던 문제가 이렇게 뭐 심플리 서포티드 빔이라 해가지고 뭐 단순 지지부라고 얘기하죠. 가장 간단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졌을 때 이 서포트 여기서 발생하는 발력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캔티레버에서 이제 이렇게 뭐 당겼을 때 여기 이제 서포트에서 발생하는 발력, 발력 모멘트 뭐 이런 걸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외력이 두 군데에 가해졌을 때 뭐 이런 문제들이 보통 정력학 문제였죠. 그거에 따라 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또 그리고 이제 질량관성 모멘트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 이제 정력학이었죠. 그런데 동력학은 이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력학은 이제 키네매틱스와 카이네틱스의 조합이다. 네. 키네매틱스는 여러분들이 2장, 3장에서 다뤘죠. 2장에서의 질점의 키네매틱스, 3장은 그 강체의 키네매틱스. 그 다음에 이제 카이네틱스는 운동역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라고 하면은 그 직선, 그러니까 뭐 정진 운동을 일으키는 그 리니어 포스하고 이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모멘트를 한꺼번에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외력 및 외력에 의한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외력하면 이제 그 모멘트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과 그 물체에 발생하는 가속도 사이의 관계.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F급 MA, 이제 강체에 대해서는 이제 무게중심의 가속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MH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미 강체가 있을 때 이 강체가 무게중심의 어떤 속도 그리고 어떤 이 강체의 각속도, 가속도를 생각하면 무게중심의 가속도 그리고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각가속도. 예,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강체 운동인데, 그러니까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FFMA,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5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회전 운동 방정식으로서 M 이퀄 I 알파, 이런 이제 회전 운동 방정식을 다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4장의 주제는 이제 병진 운동하는 질점에 대한 병진 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강체 운동에서 이 오메가 알파, 그러니까 오메가도 0이고 알파도 0이다. 그러면 이게 병진 운동 케이스가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키네매틱스 3장에서 다룬 키네매틱스 여기 식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강체 키네매틱스에서 결국 이 어떤 두 점 사이에 어떤 강체의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 그러니까 A점의 속도가 VA고 B점의 속도가 VB다. 이 강체는 근데 오메가 알파의 각속도와 가까스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VA와 VB의 관계는 이렇다는 얘기죠. 네. 이때 R은 A에서 B로 가는 위치 벡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가 0이면 결국 이제 회전 운동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오메가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VA와 VB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VA, VB가 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강체의 모든 점의 속도가 다 같다 그런 얘기지. 그게 트랜스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모든 점의 속도가 다 같으니까 한 점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한 점. 어차피 한 점. 한 점만 따지면 되죠. 그게 질점의 개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병준 운동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첨자 V 이렇게 그래 뭐 이게 이제 보통 무게 중심을 갖다가 이제 G로 표현하는데 G로 굳이 VG, AG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첨자가 빠진 거예요. 이제 굳이 이걸 빼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물체의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는 다 같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질점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떤 한 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점이라는 것은 어떤 뭐 박스가 됐든지 휠이 됐든지 뭐 막대가 됐든지 그 강체, 그 물체의 한 점을 의미한다. 그게 무게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병진 운동이면은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첨자를 붙일 이유가 없지. 서브스크립트를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질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외력에 의해서 물체 운동이 일어나는 그 어떤 순서를 보면은 일단 힘이 작용하죠. 이건 이제 운동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원인. 모든 것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물체에는 순간적인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건 이제 그 어떤 결과죠. 예. 그러니까 외력과 가속도의 관계. 요게 이제 카이네틱스죠. 이만큼이. 이만큼. 그럼 그 가속도가 발생하면은 이 가속도라는 건 뭘까요?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인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속도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위치가 또 변화되는 거죠. 이건 키네매틱스죠. 가속도에서 속도 위치로 전개되는 과정. 이건 적분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위치, 속도, 가속도는 거꾸로 이제 미분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2장, 3장에서 다루었던 이제 키네매틱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이네틱스, 힘과 가속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키네매틱스, 가속도, 속도, 위치, 시간, 이 네 가지 변수의 관계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학은 이 카이네틱스와 키네매틱스의 조합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강조하지만 힘이 먼저야, 힘이. 힘이 원인이고 가속도는 결과야. 그렇죠? 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 보통 근데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원심력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원심력. 원심력은 사실 이제 그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제 힘이 아니죠. 실제 힘이 아니고 어떤 물체의 그 가속도가 발생해서 그 가속도에 의해서 그 가속도 곱하기 질량.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관성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성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관성력은 실제 힘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많이 헷갈려 하는데 F 있고 MA라고 얘기할 때 이 F는 외력이고 이건 외력이고 MA를 이제 관성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관성력. 그래서 관성력은 외력의 등가, 등치되는 어떤 그 개념으로서 그냥 MA를 관성력으로 불러주고 있지만 실제 힘에 해당되는 외력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동력학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이게 이제 섞이는 수가 있거든. 분명히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external force. 이것이 결국 이제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거에 의한 결과로서의 관성력, inertial force는 그거는 실제 힘은 아니다. 실제 힘이 아니면 무슨 힘이냐? MA를 관성력이라고 불러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관성력이라는 말 대신에 관성 벡터. 왜 그걸 관성력을 자꾸 MA를 갖다 힘이라고 부르냐 헷갈리게 이런 논의도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일부 그런 설명이 있죠. 그래서 MA를 그냥 관성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관성 벡터라고 부르자. 예. 헷갈리니까 자꾸 힘이라고 하니까 관성력.
예, 관성력, MA 관성력은 실제 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남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카이네틱스를 다루는데 그 카이네틱스는 카이네틱스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힘과 가속도 방법, 뉴턴 제2법칙이죠. 질점에 대해서는 4장, 그다음에 강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룬다 그런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4장에서는 F 꼴 MA를 다루고 F 꼴 MA, 5장에서는 M 이꼴 I 알파를 다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6장, 7장에서는 일가 에너지 원리, 이른바 이제 Principle of Working Kinetic Energy 원리를 다루는데 6장에서는 질점에 대해서, 7장에서는 강체에 대해서 일가 에너지 원리를 다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운동량, 충격량 원리, 이른바 이제 운동량이라는 개념, 모멘텀, 그 다음에 충격량, 임펄스,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들어봤잖아요. 모멘텀, 임펄스, 카이네틱 에너지, 워크, 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또는 뭐 임펄스, 충격량, 모멘텀, 운동량,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물론 하나의 정의죠. 하나의 개념이고 정의긴 한데 결국은 이 일가 에너지 원리와 운동량, 충격량 원리는 이 뉴턴의 제2법칙에서 이제 파생된 개념들이에요. 파생된. 여기서 나오는 거. 뿌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뿌리는. 네, F코 MA와 M이코 I알파를 가지고 결국 일가 에너지 원리,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그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본이. 네. 그러니까 이제 4장, 5장에서의 그 뉴턴 역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상 4장, 5장까지를 마치면 여러분들 이번 학기 동력학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6, 7, 8, 9장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냥 여러분들 독학으로 연습 문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싶다. 네. 가장 코어는 4장, 5장의 카이네틱스다. 그 중에서도 코어를 꼽는다면 이거죠. 네. 5장이 네. 5장 그 강체의 카이네틱스가 결국 여러분들 이번 학기 동력학 그 과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가장 중심이다. 그렇다고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가장 중심적인 챕터가 5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과 에너지 원리에 대한 개념,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동력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가 에너지 원리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애플과 MA에서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MA는 DT분의 DV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거 이제 체인으로 쓰면 뭐 간단한 얘기로 DT분의 DV는 어떻게 해요? DT분의 DR, DR분의 DV 이렇게 쓸 수 있죠? DT분의 DR, 그 다음에 DR분의 DV. DT분의 DR은 뭐예요? 이게 바로 속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MV DR분의 DV. 그냥 벡터를 쓰지 말 걸 그랬다. 이게 직선 운동이라면 이제 벡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3차원 운동으로 이제 XYZ 성분이 있다면 벡터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벡터를 끌고 간 건데 그러면은 요 외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DR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이기 때문에 도트 프로덕트를 해줘야 됩니다. 꼴 MV의 D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분명한 사실이죠. 양변을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을 적분해요. 여기 적분 변수가 위치니까 초기 위치부터 현재 위치까지. 여기는 적분 변수가 속도니까 초기 속도부터 현재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오른쪽을 보면 MV를 갖다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V2의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 뭘까요? 2분의 1 MV 스퀘어 이걸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한다. 2분의 1 MV2 스퀘어는 T2, 2분의 1 MV1 스퀘어는 T1. T1의 의미는 뭐냐? T1이라는 시간에서의 운동 에너지. T2는
T2라는 시간에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시간, T1이라는 시간, T2라는 시간. 그러니까 운동이 어떤 물체에 외력이 가해져 가지고 현재 시간 T1부터 초기 시간 T1부터 현재 시간 T2까지의 운동이 발생했죠. 그러면은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T2분의 T2-T1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 변화는 뭐와 같아요? 얘와 같죠. 인테그랄 FDR. 얘를 갖다가 우리가 work, 일이라고 정의하자. 외력이 한 일이다. 그래서 일은 우리 교과서에서 U라고 보통 첨자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U12가 아니라 U12. 그러니까 현재 상태,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까지의 외력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요게 6장의 내용이에요. 6장. 6장. 그러니까 애플과 MA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플과 MA를 양변을 한번 적분해 준 거지. 속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준 것이 일과 에너지 원리. 외력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런 얘기죠.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m 있고 y 알파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멘트가 한 일은 2분의 mv 스퀘어를 우리가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고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 그래서 7장에 가면 네, 이걸 이왕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애플골 MA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애플골 MA에 대해서 병진 운동에 대해서 일가 에너지 원리는 U1 to equal T2 마이너스 T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원리로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회전 운동 우리가 5장에서 다룰 M equal I 알파. 네, 요거를 보면은 I 알파는 예, 이게 이제 강체를 생각하면 무게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IG의 알파라는 것은 DT분의 D 오메가죠. 역시 체인으로 쓰면 DT분의 D 오메가는 DT분의 D 세타, 그 다음에 D 세타분의 D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DT분의 D 세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오메가죠. 그러니까 IG 오메가 D 세타분의 D 오메가다. 양변을 정리해주면, 자, 요거는 외력에 의한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양변의 D 세타를 곱해주면 시그마 mg d 세타는 ig 오메가 d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양변을 적분해줘요. 왼쪽은 적분 변수가 세타니까 현재 각도에서 최종 각도까지. 오른쪽은 적분 변수가 오메가니까 현재 각속도에서 최종 각속도까지. 그러면 오른쪽은 자, 오메가로 적분하니까 2분의 1 ig 오메가 2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 ig 오메가 1 스퀘어. 이것은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한다. 자, 병진운동에 대해서는 2분의 1 mv 스퀘어,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가 한 일은 회전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체는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을 동시에 하니까 이 외력이 한 일은 U12라는 것은 외력이 한 일 플러스 모멘트가 한 일. T2는 병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루는 게 7장이에요. 7장을 다룬다. 7장. 7장에서는 강체에 대한 일과 에너지 원리를 다룬다. 그런 얘기죠.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애플과 MA를 양변을 한번 속도에 대해서 각 속도에서 적분해 준 결과가 바로 일과 에너지 원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원리는 오히려 더 이거를 네. 뭐 운동량이라는 개념, 그다음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역시 애플골 MA를 보면은 애플골 MA에서 우리가 가속도라는 것은 DT분의 DV죠. 예, 여기서 보면 자, 양변을 DT로 곱해봐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시그마 F의 DT 꼴 M, D,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왼쪽은 시간에 대해서 현재 시간에서 최종 시간까지 오른쪽은
현재 속도에서 최종 속도까지 이렇게 적분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오른쪽은 mv2 마이너스 mv1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때 mv를 모멘텀, 운동량이라고 정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운동량은 L로 표현합니다. L. 그래서 오른쪽은 뭘까요? 인테그랄 FDT. 요거를 우리가 임펄스라고 정의한다. 이걸 충격량이라고 해요. 충격량. 그러니까 외력이 T1부터 T2까지 어떤 물체에 가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 내용이 8장 내용. 그럼 이제 강체로 확장할 수 있겠죠. M 있고 I 알파. 그러니까 외력이 모멘트가 1과 에너지 원리 6장 7장에서 다룬 것이고 강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멘트가 가한 충격량은 모멘트의 그 외력에 의한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각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멘트가 가한 충격량은 MV 대신에 I 오메가. 이때 I 오메가를 우리가 각 운동량이라고 정의한다. 각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러니까 모멘트가 가한 충격량은 각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9장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카이네틱스 뭘 다룰지 알겠죠? 가장 기본은 이제 4장에서 1점에 대한 카이네틱스 F MA,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강체에 대한 카이네틱스로서 회전운동, 그러니까 M 있고 I 알파가 추가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장 7장에서 일가 에너지 원리, 이 웍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라는 개념,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질점에 대한 운동량 충격량, 9장에서 강체에 대한 운동량 충격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장 5장에서 뉴턴 제2법칙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면 나머지 개념들은 파생되는 개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이네틱스를 문제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그러면 왜 일가 에너지 원리,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다루느냐?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가 에너지 원리와 운동량, 충격량 원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것도 또 내가 비유를 많이 드는 경우가 그런 건데 지름길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름길. 정통은 여러분들이 그 3장에서 그 키네매틱스를 다룰 때도 그 상대 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절대 운동 해석법, 그다음에 순간 중시법 같은 것은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카이네틱스 문제를 풀 때도 정통은 뉴턴 제2법칙이에요. 그런데 일가 에너지 원리와 운동량 충격량 원리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특히 이제 그 일가 에너지 원리가 유용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위치 에너지 개념. 그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냥 눈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눈으로도. 예를 들어 눈으로 딱 보면 저 문제가 답이 뭔지를 알겠어. 근데 그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가 에너지 원리를 적용하면 그냥 1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그 개념을 모르면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운동량 충격량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량 충격 원리 특히 이제 충돌 문제, 어떤 충돌 문제에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라는 개념과 이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역시 이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걸 갖다가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서 풀려고 하면 보통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또는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일가 에너지 원리나 운동량 충족량 원리를 적용해서 뚝딱 1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뉴턴 제휴법칙을 적용해서 1시간 만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름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어렵게 한두 시간 풀어서 돌아서 뉴턴 제휴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동력학 실력자다. 네, 그걸 잊지 말라. 네,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카이네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그 분위기 또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4, 5, 6, 7, 8, 9장 쭉 넘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네,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 보면 강체 운동이라는 것은 병진 운동과 이제 회전 운동의 조합인데, 자, 병진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 적었네요. 강체가 병진 운동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리고 오메가 알파가 0이죠. 오메가 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뭐 모멘트의 합이, 그 물체에 작용한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력학에서 배우면 모멘트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모멘트 평형 상태면은 그 물체는 병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강체 내의 모든 점의 속도, 가속도가 동일한 경우이다, 그런 얘기죠. 네, 아까 얘기했죠? 강체 키네매틱스에서 오메가 알파가 0이라면 뭐 두 점의 속도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점의 속도가 동일하다. 이것이 질점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질문을 강조하는데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키네매틱스 2장 3장에서 다루었던 키네매틱스와 지금 4, 5, 6, 7, 8, 9장에서 전개될 카이네틱스의 그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키네매틱스 문제 풀 일 없는 모양이다. 절대 아니죠. 예. 왜 2장 3장이 먼저 나왔을까요? 4, 5, 6, 7, 8, 9장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2장 3장의 그 키네매틱스가 계속 적용되니까 그런 거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키네매틱스와 카이네틱스를 조합해서 푼다. 질문 없을까? 네,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과제에 관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글쎄, 뭐 과제 여기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지금. 네. 그거는 여기 보통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도 좀 배려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죠. 이게 칠판도 아니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보통 이제 막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뭐 과제 풀다 보니까 또 예제를 풀다 보니까 이 답이 틀린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실제로 답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숙제 사배수죠. 2장 3장 사배수고 4장부터는 3배수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문제를 풀 때 가끔 이제 어떤 그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동료들끼리 물어보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어떤 그 답이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러면 나로서 참 난감하지. 뭐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질문할 때는 주로 원리적인 걸 좀 질문을 하고 수업 때 다루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설명에 오류가 있다든지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가 힘들다든지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해 볼래? 예, 순간 중심에 관한 얘기인데 음, 그 순간 중심을 이제 찾으려면은 속도 벡터의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속도 벡터의 방향이 이게 한눈에 알기가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문제에서 그 순간중심법을 이용하라고 했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어떤 두 점의 속도 벡터를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순간중심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이제 너가 이제 그 속도 벡터 방향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순간중심법을 이용하라고 했다면 그건 반드시 두 점의 속도 벡터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눈에 안 보인다면 좀 더 찾아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순간중심법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대운동 원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F는 MA에서 MA가 관성력 그리고 F가 외력이라고 하셨는데 음. 실제 운동에서 얘네들을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외력에 의한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관성력이? 결과가? 말 그대로 F는 원인이고 MA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발생하잖아. 근데 그 가속도는 m분의 F죠. 그러니까 원래 뉴턴이 운동 법칙을 정립할 때는 가속도를 먼저 관찰한 거야. 뉴턴이 열심히 관찰하니까 이 가속도가 그 가해진 힘에는 비례하더라는 거야. 근데 또 열심히 관찰하니까 그 가속도가 질량이 클수록 작아지더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A는 m분의 F니까 거기서 F일 거 MA가 나온 거죠. 거꾸로. 그럴 때 외력에 대응되는 MA를 F가 외력, 힘이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MA도 그 차원이 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불러준 거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MA를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관성력이란 말을 안 좋아한다. 관성 벡터라고 부르자. 이런 학자들도 많다. 그런 얘기야. 물리학자, 주로 물리학하는 사람들, 역학하는 사람들 그러겠죠. 그건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죠.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원심력이라는 개념이거든. 원심력은 실제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뭐죠? 저기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 이제 코너 돌 때 원심력을 활용합니다. 막 그런 말 하잖아. 그 얘기가 마치 그 원심력을 갖다가 그 스케이트 선수가 막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코너링을 할 때 그 측방향, 레터럴 방향으로 발생하는 그 가속도의 그 선수의 몸무게를 곱한 양이 그게 원심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원심력이라는 것은 그 결과지 절대 그 실제 어 작용하는 힘이 아니다. 방금 작용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작용. 작용하는 것은 외력이다. 근데 MA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외력과 등가되는 개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유물체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표시하죠. 이꼴 관성력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카이네틱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자유물체도에 대한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 시험 문제를 내보면 자유물체도를 그렇게 강조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보면은 참 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도 결과가 거의 뻔히 예상이 되거든. 자유물체도를 정확히 그리지 않으면 거의 좀 뭐 감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안 되더라고. 난 그걸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라는 것은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 자유물체도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면 그 채점을 하다 보면 개념을 알고 있어.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물체도를 정확히 그려라. 그리고 F를 고 MA를 정확히 표시하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이제 엉성하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거의 절반. 네, 그래도 이제 답만 맞으면 그냥 그 만점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올해 시험을 볼 때는
뭐 여기서 미리 강조하지만 정확한 자유물체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모든 그 역학, 예, 동력학뿐만 아니라 그 정력학, 재료역학, 그럼 기계진동학, 어떤 모든 역학 문제에서는 이 자유물체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유치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역학도 여러분 유치역학에서는 자유물체들은 말을 안 하지만 유치역학에서는 컨트롤 볼륨을 보통 잡잖아요. 그래서 그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그 힘들을 표시하잖아. 사실은 그게 자유물체도지. 유치역학에서는 자유물체도란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자유물체도야. 그래서 어떤 힘을 다루는 이런 역학 문제에서는 자유물체도 다시 한번 미리 강조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상혁이는 머리 좀 그만 긁을래? 자꾸 머리를 다듬네. 네. 머리 가려면 머리를 감어. 오늘 머리 안 감은 모양이다. 자, 넘어가 볼까요? 또, 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사회이절에서 우리가 운동방정식, 다시 한번 이제 뉴턴 1, 2, 3법칙을 보면은, 자, 뉴턴의 1법칙. 뉴턴의 1법칙은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0이면 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성. 관성이 뭘까요? 관성.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그게 관성이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정지 상태에서 뭔가 운동을 일으키려면 이제 그 외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제 정적 평형 상태에서 이 등속 상태도 우리가 정적 평형 상태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속도를 변화시키려면은 역시 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외력이라는 것은 어떤 정적 평형 상태를 뭐 깨트리고 이 가속도를 발생시킴으로써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근데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속도의 변화죠.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정지 상태에서 어떤 속도를 갖게 하거나 등속 상태에서 다른 속도로 변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 외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0이 아니면 그 힘의 합력 방향으로 벡터죠.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F과 MA다.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M 있고 I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외력의 합은 관성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뉴턴 제곱식. 그래서 관성력을 또는 관성 벡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뉴턴의 뭐 3법칙은 작용 반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뉴턴 3법칙은 결국 이제 자유물체도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정확히 표시하려면 이 뉴턴 3법칙에 대한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대한 개념이 또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이건 뭐냐면은 두 물체 사이의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죠. 작용하면은 그 상대 물체는 나에게 반작용을 하죠. 그게 작용 반작용이지. 액션, 리액션. 가장 간단한 예는 여러분들이 뭐 많은 뭐 정력학에서도 이렇게 이게 어떤 뭐 지지보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작용을 했죠. 그러면은 이 서포트에서 반작용을 일으키죠. 이렇게 반작용. N1N2라는. 그러니까 N1N2는 그 지면이 그 물체에 가하는 어떤 그 반작용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모든 물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질량 M1인 박스가 질량 M2인 박스 위에 올려 있다.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테이블에 있다. 그러면은 M1은 M2에다가
M1G라는 중력을 작용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M2는 요 M1G가 작용하면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키지. 이렇게 반작용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리고 M2 입장에서는 M2G라는 중력을 이 지면에 작용시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면은 또 이 M2G라는 작용에 대해서 그걸 떠받치는 N2라는 또 반작용력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이 N1이라는 것이 작용했다면 N1은 내력이기 때문에 M1에 발생하는 M1에 발생하는 반작용력 N1은 M2에 동일한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 이 M1에 작용하는 힘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이 M1에 대한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고 M2를 보면은 M2에 작용하는 외력은 M2G가 되겠죠. 그 다음에 N1, N2는 반작용력이죠. 그러니까 M2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요만큼이지. 이건 이제 작용반작용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여기에서 M1과 M2를 이렇게 합쳐봐요. 이렇게 합쳐봐. 아, 빨간색이라 좀 헷갈리는데. 이걸 합치면 M1이라는 물체하고 M2라는 물체를 다시 합치면 일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N1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얘는 0으로 날아가죠. N1과 N1 벡터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M1과 M2를 한 물체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내력 N1은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 있다. M1과 M2를 분리하면 작용력 반작용력으로서 각각의 자유물체도에 N1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작용 반작용은 이 자유물체도에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 방향은 반대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방향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뭐 빔에서 반작용력을 이렇게 반대로 표시할 사람 없겠는데 뭐 벡터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해봐. 이렇게 간단한 예로. 이렇게 표시해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N1과 N2의 반작용력을 아랫방향으로 표시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N1, N2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음의 값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한 방향이 잘 틀렸고 반대 방향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그 반작용력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지. 눈으로 뻔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반작용력의 방향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그 벡터를 한 방향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양의 값이 나오면 그 방향이 맞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음의 값이 나오면 내가 처음에 가정한 방향이 반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작용 반작용은 항상 반대 방향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M1에 대해서 반작용력을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생각했다고 해봐. 이렇게 N1이라고. 이렇게 이걸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M2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지.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작용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 예, 그것만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주면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당연히 N1은 이제 그 음의 값이 나오겠죠? 예. 이거 처음에 가정한 방향이 반대라는 걸 문제를 풀므로써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방향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용 반작용을 다룰 때 주로 이제 접촉하는 물체와 물체가 접촉하고 있잖아요. 지금 M1과 M2가 좀 접촉하고 있잖아. 이럴 경우에
물체 사이에 보통 이제 작용 반작용력은 결국 이제 컨택 포스, 접촉력이 되는 건데, 이 여러분들이 이 접촉력은 다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안 다뤄요. 보통 수직 발력과 마찰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M2와 이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이렇게 힘으로 끌고 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반작용, 보통 수직 발력이라고 얘기를 해. 노멀 리액션. 왜 수직 발력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운동 방향의 수직이라 그런 의미예요. 운동 방향의 수직. 그다음에 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보통 이제 쿨럼b 마찰력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릴 때는 이 반작용력으로서 이 수직 발력과 마찰력을 이제 다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반작용력은 굳이 말하면 이 마찰력은 수평 발력이란 말을 안 쓰는데 굳이 쓰면 수평 발력이죠. 수평 발력. 운동 방향의 수평인 방향의 발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N은 노멀 리액션에서 거기서 이제 N이 나오고 그 N이 그런 N이죠. 노멀 리액션. 수직 발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평 발력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마찰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M2에 작용하는 발력은 사실은 이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의 벡터 합. 굳이 따지면 이런 이제 발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평면 문제를 풀 때는 그 발력을 수평 발력, 수직 발력, 그러니까 마찰력, 수직 발력 이렇게 표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뉴턴이 그 발견한 어떤 정말 위대한 법칙이죠. 이게 모든 그 물체 사이에는 그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이제 그 행성과 행성 사이의 그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도 뭐 당연히 작용하는 거지만 모든 물체에 이게 작용한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마우스하고 이렇게 마우스 패드 얘도 지금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예. 근데 그 인력의 힘은 요만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 만유 인력,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비티, 중력이 되는 건데, 라지는 이제 만유 인력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 그러니까 여기 M1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M2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 거리가 r이야. 이 거리가 r. 그러면 얘들은 서로 지금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력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뭐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의 질량이 이제 E는 이제 어스의 E가 되는 것이고, 이 지구의 그 반지름, 뭐 지구가 약간 정확히 원은 아닌데 지구 반지름 R이라고 생각할 때 이 지표면에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이게 좀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지표면 M이라는 물체가 여러분들도 다 지구상에서 지금 서 있잖아. 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지표면에 있는 물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구와 지표면에 있는 이 M과의 그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력가 수도가 계산될 수가 있는 거지. 중력가 수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중력가 수도죠? 요만큼. 요걸 계산해 보면 지표면에서 대충 9.81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 번은 계산해 볼 필요도 있어. 이게 아마 지구 반지름이 나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평균 6,470?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 예. 이 정도 될 거고 만유 인력 상수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지구의 질량 이거 찾아보세요. 있겠지? 계산하면은 대충 9.81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지표면에서의 중력가 수도는 우리가 이제 9.81 메타퍼 스퀘어로 이제 메타퍼 세크의 스퀘어로 이제 쓰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뭐 예를 들어 인공위성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인공위성 뭐 이런 경우 이제 지구와 작용하는 인력은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도 h, 예를 들어 고도가 뭐 100km다. 그러면 이제 이 중력가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지. 뭐 9.7, 9.6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주의 그 정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 우주가 이제 그 고도 얼마 이상을 우주로 보자 이런 스페이스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점점점 중력가 속도가 이제 감소하는 거지. 그러다 중력가 속도가 이제 거의 0이 되는 그런 고도가 나오겠죠. 예. 예,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중력가 속도 9.81은 이렇게 이제 뉴턴의 그 만유인력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4.2의 3절부터는 질점 이동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은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 이 원형 바라고 해야 되나? 원형 바에 이렇게 이제 공이 이제 미끄러지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외력은 요거죠. 5파운드. 이 외력 5파운드가 지금 이제 수평방향으로 당기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슬라이딩을 쭉 해 나갈 텐데, 슬라이딩을. 특정한 각도, 예를 들어 세타가 어떤 특정한 각도죠. 예, 세타가 뭐 30도가 될 수도 있고, 뭐 45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는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예, 중력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게 이제 아랫방향이라고 하지 말고 지구 중심 방향이죠, 사실은. 지구 중심 방향.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자유물체도 그릴 때 당연히 이쪽을 중력으로 이렇게 그리지. 중력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중력은 아래에 작용한다는 그 직관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중력은 항상 이 아랫방향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그리고 N은 뭘까요? N은 이 공하고 이 원형바 사이에 접촉을 하고 있잖아. 접촉하고 있을 때 그 접촉면의 수직발력이죠. 이게 수직발력이고 교과서에는 F는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을 아직 이제 마찰력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이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지. 마찰력. 그러니까 이제 이 질점의 운동, 뭐 강체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히 질점의 운동을 다룰 때는 그 접촉점 또는 접촉면에서의 수직 발력과 마찰력은 이렇게 기본으로 작용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뭐 마찰력을 무시하라. 또는 뭐 매끄러운 표면이다. 매끄러운 표면이라는 얘기는 이제 마찰력을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력, 마찰력, 수직 발력, 일반 외력. 이 5파운드는 이제 일반 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일반 외력. 네 가지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의 결과로서 그 물체에는 이러한 관성력이 작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예, 발생한다. 외력이 작용하면 관성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관성력은 결국 MA인데, MA죠. MA, 이 가속도를 이 평면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이제 두 가지 방향을 가질 텐데 지금 XY 평면상에서 X 방향, Y 방향 예, 가속도가 있겠죠. 근데 XY 방향으로 이 가속도를 분해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탄젠셜 노멀 여러분들이 접선법선 이 탄젠셜 방향으로의 관성력 그다음에 노멀 방향으로의 관성력 이렇게 분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표시했죠. 관성력 MA는 자, 직각좌표에 대해서는 MAX, MAY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직각좌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지. 이렇게. 근데 접선법선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접선법선 좌표계가 조금 더 편리하지. 왜 그럴까요? 왜 접선법선 좌표계가 조금 더 편리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학습했던 이 키네매틱스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네매틱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원형 경로, 원을 따라가는 물체는 자, 노멀 방향으로 R분의 V 스퀘어라는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걸 그걸 이제 그 키네매틱스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 R과 이 속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렇지. 예를 들면 문제를 낸다면 뭐 세타가 30도일 때 속도가 뭐 2m/s였다. 이렇게 알려주지. 그리고 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반력 n을 구하라.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속도를 알려줬는데, 근데 이제 F = ma를 이용해서 이제 카이네틱스를 적용하려면, 그죠? 여기 이제 외력들이 작용하고 ma가 발생할 텐데, 이 가속도를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R분의 V 스퀘어로 이렇게 노멀 방향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키네매틱스. 물론 이때 이제 뭐 일정한 속도로 내려간다는 그런 뭐 정보를 하나 더 주면 mv-이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탄젠셜 방향의 가속도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정한 속도라면. 일정한 속도로 원궤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탄젠셜 방향의 가속도는 0이고 노멀 방향의 가속도는 R분의 V 스퀘어다. 이건 여러분들이 2장에서 학습했던 키네매틱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동력화학 문제를 볼 때 그 키네매틱스와 카이네틱스가 동시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뭐 아주 간단한 예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좌표계를 선택할 때는 그 키네매틱스를 적용하기에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에 따라서 거의 좌표계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지지.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좌표계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직관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좌표계가 눈에 보이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상. 네, 사실상 그래. 사실상 좌표계가 다 눈에 다 나옵니다. 문제, 여러분들 예제들을 봐도 그렇고, 그 연습 문제들을 보더라도 거의 뭐 어떤 좌표계라는 것이 그냥 눈에 거의 드러나죠.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키네매틱스를 적용하기에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슬라이드에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외력. 자, 외력의 합은 관성력이라고 할 때, 자, 중력, 수직발력, 마찰력, 5파운드는 그냥 내가 일반 외력이라고 했죠. 일반 외력. 그러면은 N과 F와 W는 일반 외력이 아니란 얘기냐? 일반 외력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직발력과 마찰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의 접촉에 의한 반작용력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외력과는 좀 다르지. 예. 그리고 중력은 왜 일반 외력이 아니에요? 항상 있으니까. 중력은 항상 작용하니까 그게 그럼 일반적인 거 아니냐? 내가 말하는 일반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력은 어차피 항상 작용하니까 이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5파운드는 일반 내력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와 물체 사이의 컨택,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직 발력과 마찰력은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중력도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생각할 때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중력, 노멀 리액션, 수직 발력, 그다음에 프릭션, 마찰력.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외력 없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관성력을 생각할 때는 자, 관성력 평면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이 가속도가 성분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좌표계로 이 관성력을 분해할 것인가? 직각좌표계, R세타, 뭐 여러분들 극좌표계, 그다음에 뭐 접선, 법선 좌표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강체를 생각하면 이 접선법선 좌표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접선법선 좌표계.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키네매틱스를 따질 때도 키네매틱스 따질 때 두 점 사이에 우리가 이제 A점과 B점 사이에 속도 관계, 가속도 관계를 따질 때 이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 이 상대 속도는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 원을 그리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요 접선 방향. 그리고 A로 바라는 B에서 A로 향하는 법선 방향. 이것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 좌표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강체 운동을 따질 때 접선 법선 좌표계가 가장 뭐 유용하다 또는 많이 쓰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결국 키네매틱스를 따진다면 접선 법선 방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을 좀 느리게 가져갔는데 그 다음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질점계 운동 방정식을 왜 나왔냐면은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게중심의 개념이에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분포되어 있는 질점의 어떤 대표점이죠. 대표점. 그 대표점. 그래서 이제 질량중심, 무게중심의 개념은 이렇게 1차 모멘트의 합은 전체 무게중심 곱하기 전체 질량과 같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무게중심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예제들이죠. 사실상 이 정도면 사장이 끝난 거야. 예,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끝. 사장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장은 뭐 양이 많지가 않아. 결국 F과 MA를 적용해서 자유물체도를 정확히 그리고 그 자유물체도에 근거해서 관성력, 그러니까 MA라는 관성력을 두 가지 성분, 평면 운동을 다루니까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해서 어떤 미지수를 구하는 거죠. 그 미지수가 그 미지수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F과 MA라는 카이네틱스를 적용해서 뭔가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미지수를 구하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에서 풀게 되는 문제들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마찰력, 특히 쿨롬 마찰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마찰력을 구분하는 이른바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여기 숨었는데 운동 마찰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찰력을 세 가지로 단계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장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나갈 수가 있다.